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훈민 민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판단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 때는 학교에서 가르쳐 주진 않았고 법대에 들어가서 배웠던 내용인데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뭐 연예인이 헌법 강의를 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봤는데 약간 이런 식이었습니다. 헌법 몇 조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있습니까? 네, 못 살죠. 네,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입니다. 네, 그다음에 헌법 몇 조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원하는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네,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입니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는 걸 보고 이렇게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면 헌법상 기본권이 좀 그냥 말장난처럼 실제적으로 효력이 없는 게 아닌가라고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헌법상 기본권은 그런 그냥 말장난에 불과한 게 아니죠. 만약에 침해라고 인정이 되면 그냥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가서 판단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이게 기본권 침해일 수도 있겠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기본권 침해 판단 기준은 뭐냐?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제37조 2항에서 나오는 건데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요걸 통해서 기본권 침해 판단 기준인 과잉금지의 원칙이 나오는 겁니다. 과잉금지의 원칙 말고도 다른 기준들도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네 가지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 목적의 정당성, 두 번째 수단의 적절성, 세 번째 침해 최소성, 네 번째 법익의 균형성 이렇게 네 가지고요. 이 네 가지 판단 기준은 순서대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를 통과해야 두 번째로 넘어가고 두 번째까지 통과해야 세 번째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본권 침해가 아니고 합헌적인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모두 침해가 바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권이 항상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당장 길을 건너고 싶은데 신호등 때문에 길을 못 건넌다. 이것도 헌법상 내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제한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나는 북한에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한다.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다 기본권 침해라고 하지 않죠. 그 다음에 심지어 징병제 같은 경우에는 만 20살이 되면 군대를 가야 된다. 여러 가지 기본권들에 대한 꽤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그런 강력한 제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건 이게 기본권 침해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겠죠. 과잉금지 원칙의 그 네 가지 기준들을 하나씩 간략하게만 보면 우선 목적의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 정당한 목적. 아까 헌법 제37조 2항에 나왔던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정당한 목적이 없으면 기본권 제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목적이 정당하다 그러면 두 번째 요건은 수단의 적정성으로 넘어갑니다. 수단의 적정성은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 얘기했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이 수단이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는 수단이 맞냐. 만약에 이 수단이 이거랑 별로 상관이 없다면 그런 기본권 제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게 두 번째 원칙인 수단의 적절성입니다. 근데 사실 첫 번째 단계랑 두 번째 단계에서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사실 말만 잘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단계에서까지는 걸리지 않고 거의 넘어가고요. 이제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세 번째랑 네 번째에서 걸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침해 최소성입니다. 이 수단 말고 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적게 제한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다면 그 수단으로 그 목적을 달성해야지 지금 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런 수단을 쓰지 말라. 기본권 침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수단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제대로 안 하고 국가 입장에서 가장 편한 수단을 사용했다. 그러면 이건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단계까지 넘어갔어요.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고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다른 수단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인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네 번째 단계는 법익의 균형성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달성하려는 공익과 지금 제한되는 기본권을 비교를 할 때 공익이 더 커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판단을 합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식으로 판단을 이걸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자발찌 제도, 이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한 내용입니다. 네, 지금은 법령이 개정돼서 좀 내용이 다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유사합니다. 우선 보시면 이 전자장치 부착명령 제도에 대해서 이거는 뭐 어떤 배경에서 입법이 됐고 그 내용은 뭐다에 대해서 상세히 설시를 하고요. 네, 재판 연구관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올렸겠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과잉금지 원칙 위배 여부, 첫 번째 제한되는 기본권, 목차가 이렇게 나갑니다. 이건 부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고, 그 다음에 이동 경로 등 위치 정보를 수집 보관 이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도 제한한다. 그 다음에 피부착자는 옷차림이나 신체활동 자유가 제한되고 뭐 그 자체로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헌법 10조에서 유리하는 인격권도 제한이 된다. 이렇게 몇 가지 기본권들이 제한이 된다라고 우선 설시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게 제한이 되는 건 맞는데 이 기본권들이 침해가 되는지를 이제 판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죠. 입법 목적의 정당성. 죄질이 흉포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한 성폭력 범죄자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국민을 보호할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네. 이 전자장치 부착 조항은 과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재범의 위헌성이 있는 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해서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 목적이 정당하다. 네, 첫 번째 단계 통과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두 번째 기준인 수단의 적절성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5년간 일반 성폭력 범죄자의 동정범죄 재범률은 15.1%에 달하는 반면에 전자장치를 통한 위치 추적에 의한 감시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피부착자의 동정범죄 재범률은 1.97%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재범 방지에 이 제도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네, 수단이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까지는 넘어갔죠. 그래서 세 번째 기준인 침해의 최소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길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 결정문을 보면 주요 내용 살펴보면 현재로서는 범죄 예방 효과의 측면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위치 추적에 상응하면서도 보다 덜 기본권 제한적인 수단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네. 그리고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로부터 수신한 자료의 보존과 폐기, 열람 조회, 공개 등의 공개의 제한 등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부당한 전자장치 부착이나 위치 정보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할 수단도 마련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뭐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뭐 뉴질랜드 이런 다른 선진 국가들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전자감시 제도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세 번째 기준도 통과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법익의 균형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제도로 인해서 피부착자가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격권에 대해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뭐 짧은 바지도 못 입고 수영장도 못 가고 목욕탕도 못 가고 이렇게 어느 정도 제한을 받고 그 정도가 꽤 큰 것도 맞다. 하지만 성폭력 범죄는 인격살인으로 부를 만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 여기서 매우 크다라고 했죠. 앞에 제한되는 기본권도 어느 정도 있는 건 맞지만 지금 달성하려는 공익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폭력 범죄자가 입게 될 불이익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이익에 비해서 결코 크다고 할 수는 없다.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결론적으로 이 네 가지 기준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이 사건 전자장치 부착 조항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렇게 이 기본권 침해의 판단 기준이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적용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만약에 뭐 여러분이
뭔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나 또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해서 나한테 가하는 제약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적어도 이런 기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는 내 기본권 침해 아닌가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하실 수가 있겠죠. 물론 그게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런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기본권 침해인 것 같다 싶으면 실제로 법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헌법 소원을 하든지 또는 위헌법률 심판을 하든지 실제로 구제를 받을 길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헌법상 기본권이 그냥 말장난이나 그냥 듣기 좋은 구호에 불과한 게 아니라 그런 실질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 기본권 제한과 기본권 침해의 구별 기준, 판단 기준인 과잉금지 원칙, 판단 기준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